자, 이어갑니다. 8회차 문제 1번. 다음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는 우연히 강대가 춤출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예라고 하였다. 끝에 줄. 나무아비 탑을 내오게 되었다. 신라 승려 언어에 대한 얘기. 언어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문제만 풀겠습니다. 많이 이론식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옳은 것. 1번 항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장입니다. 누구에게? 선덕여왕에게 건의하게 되었다. 제가 애우라고 그랬죠? 네. 선자주마가 만들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를 만들었다. 항룡사 구축 목탑. 항룡사 구축 목탑 우리가 그래서 호국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에 해당되는 날 1, 2, 3, 4, 5, 6, 7, 8, 9층에 전부 다 정복국가의 대상을 만들었다. 호국적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석사를 창건하여 중림사철을 만들었다. 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석사를 만들었다. 당나라 유학 이후에 귀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사찰 부석사. 선묘낭자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사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부석사다. 세 번째, 일체의 만유. 일체의 만유는 동일한 법상에서 생겼으며 일체의 중생은 모두 성불할 성품이 있다는 법성종을 개창하였다. 3번이 어디서 되겠죠? 법성종입니다. 보통 우리 신라는 5교 구산이라고 하는데 5교 중에 4개는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한 종파인 반면에 법성종은 언효대사가 개창했다 보시면 돼요. 언효가 개창되었다. 봐봐요. 법성종이란 이렇게 설명할게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 자기도 깨우치지 않았느냐. 언어의 법성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존재한다.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얼마든지 수행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성정에 대한 얘기. 답은 3번. 유식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경전의 번역에 힘썼습니다. 4번은 원칙에 대한 얘기. 원칙. 유식불교에 대한 얘기. 유식불교에 대한 얘기. 유식불교를 얘기하면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유식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유식불교란 쉽게 해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유식불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지금 불교를 길게 설명 안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많이 잡으면 20분, 30분, 40분, 1시간만 걸립니다. 문제 2번. 다음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미온 개호 들어오는데요.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해도입니다. 미원은 이것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개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봉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원은 사관원의 별칭이 미원입니다. 조선시대예요. 무슨 조미료 브랜드 같은데요? 조미료 브랜드 여기도 괜찮나요?
미연을 뿌리는데 우리 간을 보면 되죠? 그렇잖아. 간이 잘 맞는지 봐요. 소금이 물론 간을 맞추기로 하겠지만, 예, 미연 뿌리면 맛이 좋아지긴 해요. 그죠? 예. 저 가끔 미연 뿌려보거든요, 저도. 선생님, 최소한 더 된장국 김치찌개는 끓일 수 있습니다. 네. 자취 경력이 좀 있어요, 선생님도. 네. 자취 경력이 좀 있어요. 이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네. 사간의 별칭이다. 답이 쉽게 풀어낼 수 있겠는데요. 1번 왕명출납, 승정원입니다. 네. 왕명출납은 승정원. 승정원의 장을 우리 뭐라는 줄 알아야 되겠죠? 도승지. 오늘날에 비서실장을 갖다가 도승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왕이 들어가고 그러죠. 밖에 도승지 들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비서실장 들어란 얘기야. 두 번째,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한성부죠.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원래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치안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 특징이죠.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여기에 사헌부와 그다음에 사관, 홍문관 합쳐서 3사라고 불렀다. 사관은 사헌부, 홍문관 3사라 불렀다. 답은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춘추관에 대한 얘기. 춘추관에 대한 얘기. 역사책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춘추관에서 왕이 사망하면 춘추관 내에서 실록청을 만들어서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춘추관의 기능과 실록청의 기능이 구분할 수 있느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국채 1,300만 원,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이 직결된 것이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한 명당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설령 그만큼 차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1원부터 10원, 100원, 1,000원을 출연한 자가 있어 채울 수 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제본동.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이 운동한 게 국채보상운동이죠. 우리 보시면 1905년에 을사늑약을 먹고 예우권이 상실됐어요. 그죠? 그 1906년에 남산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용들이 전부 다 우리 빚으로 떠안게 됐다는 뜻입니다. 통감뿐만 아니라 그 부속 시설을 준비하는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국채로 떠안게 됐다. 그래서 국채로 떠안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됐다. 그래서 대구의 김광재, 서산동 등이 국채 보상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 여성들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있었다. 그렇죠? 그 여성들의 반지,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뒤에 묶는 비녀, 이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국가에 헌납했다.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됐죠. 대구에 가면 국제보상운동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대구에 가면은 지금도요. 그래서 대구 사람은 틀 일이 없겠죠. 매일 지나가는 공원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등 해외 동포도 동참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의 주도로 모금 활동이 전개되었다. 우리 아까 잠깐 드렸지만 1896년에 만들어서 1898년에 독립신문이 폐간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사를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문이 전혀 아니죠. 대신에 줄 수 있는 신문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대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황성신문, 오세창이 만든 만세보. 이 신문들이 가장 큰 이 운동의 홍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제보건. 되게 참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국제보건운동에 홍보해준 신문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독립신문과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를 내가 틀리게 되면 엄청난 쇼크가 오는 겁니다. 국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틀려도.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 가봅시다. 문제 4번. 다음 결의문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4.13 독재 헌법 옹호 선언은 민주 한국의 진정한 건국 정신과 국민의 시대적 절대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며 각계 호언 반대 민주 헌법 정치 주장을 전폭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에 이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화도 나왔죠. 1987년 영화가 나왔죠. 1987년 민주화운동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민주화 열사들, 학생들이 주장한 게 대통령제를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시행하자는 거예요. 직선제를. 그동안 간선제를 통해서 체육관에서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임기 문제가 가장 컸죠. 그동안 임기가 7년이었다고.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인데 이걸 되게 주장하죠. 근데 문제는 1987년 전두환이 대통령 시기인데 전두환이 4.13 호언조치를 발표하죠. 호언조치를 발표합니다. TV에 나와가지고요. TV에서 발표하면 대국민 연설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4월 13일 날 호언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4.13 호언조치라고 합니다. 즉 호언이란 말은 헌법을 지킬 자, 나는 간선제와 7년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수그러든 게 아니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되게 커져 버렸어요. 이제는 학생,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등장해서 커져 버렸어요. 일종의 이제 직장인들 보통 이렇게 와이셔츠 메고 다니는 애들, 넥타이 메고 다니는 애들, 와이셔츠를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입는구나. 와이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일종의 이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화이트 컬러로 불러요. 청바지를 입고 노동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블루 컬러로 얘기하는데 쉽게 해서 화이트 컬러마저도 이제는 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커져버렸죠. 민주화 운동 세력과 기존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까지 전부 다 동참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뭘 서울 시내 전체가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들썩들썩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커져버렸어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민정당이라 보통 불러요. 민주정의당의 줄임말이 민정당이라고 하는데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고 노태우 후보가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돼요. 이걸 수용하겠다 전격. 국민이 원한다면 직선제를 시행할 것이고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겠다 수행합니다.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 더불어 3김을 정치 해금하겠습니다. 3김 갑니다. DJ, YS, JP,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전부 다 정치 해금. 이 세 분 다 전부 다 뭐죠?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얘기 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게 뭐죠? 일명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다 출마한다고. 전부 다 20 몇 프로 다 해서 다 떨어졌어. 결국은 민주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두 분은 중병을 치료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치료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죠. 김종필이죠. 예, 중병이 무서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5년 뒤에 5년 더 되기 전이겠죠. 4년 5개월 좀 지나게 하면 어떡해요. 또 중병 걸리신 분들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중병 걸리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영향을 옳은 거 보겠습니다.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가도 내각에 들어섰다. 이거 이승만 정권이 부패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가도 내각에 들어섰죠. 두 번째, 조범이 혁신세를 진보당, 이거 1956년 이승만하고 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무소속이었고요, 탈락됐고요. 그리고 진보당을 만들어서 1956년 11월 달에 진보당을 창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일명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죠. 조범을 간첩 행위로 몰아서 방공법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죠. 최악의 상황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죽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3번,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시행지를 했다. 1960년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이 나서게 되었다. 4번, 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방금 얘기했던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갑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를 집권한 정부 한 일로 옳은 것은? 자, 민주자유당 후보가 42%, 김대중 33, 통일국민당 정주영 13.6%. 자, 민주자유당 줄임 우리 보통 민자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민자당이라고 불러요. 이 민자당은 3당이 통합했어요. 민자당은 3당이 통합한 정당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YS, JP, 기존의 민정당, 이 세 개의 정당이 합쳐서 만든 게 줄임말로 민자당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로, 김영삼 씨가 되겠죠.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다. 민주당에.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3당 합당되면서.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투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JP하고 민정당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쉽게 진보와 보수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야. 지금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됐죠.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을 교도소 보냅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루자로 전부 다 교도소 보내버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이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밑에서 노무현, 훗날 대통령이 되죠. 노무현이 이제 다 떠나고 이 당이 이렇게 이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이 후보가 되게 고행의 길을 가죠.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민주화운동을 끝까지 하겠다. 계속 낙선하죠. 부산 가서 낙선하고 종로에서 낙선하고 계속. 결국은 마지막 한 방 터지죠. 그래서 훗날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기적을 일궈낸 인물이 이분입니다. 됐죠? 그냥 보겠습니다. 자, 5번의 문제. 김영삼. 금융실명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금융실명제.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은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된다. 가짜 계좌 이런 거 만들 수 없다. 2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하신 분 DJ 2000년. 3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조인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인,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됐다는 얘기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했다. 자유무역협정 했다는 얘기 뭐죠? 관세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물건 단가를 서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뭐죠?
현대자동차니 기아자동차니 삼성반도체니 뭐 휴대폰이 이런 것들이 미국에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 또 마찬가지 미국의 상품들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걸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무너지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될 때 노태우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나라들과 수교를 맺게 됐다. 노태우 대통령 일종의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몇 분 풀어야 되지? 까먹었어. 6번? 죄송합니다. 집중했더니 문제 순번을 까먹어 버렸어.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의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 소지마리간 6월 7일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 우리 군사 백제 군사가 모산성에서 아래에서 함께 공격해 그들을 대파했다. 소지마리간식입니다. 소지마리간 15년 3월 백제왕 모대, 이 동성왕 부여모대라고 적은 게 동성의 본명이 부여모대라고 합니다.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함으로 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신라의 소지왕과 백제의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유가 뭔가요? 고구려에 남았죠. 네. 가장 적절한 그 배경으로. 골랐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쉽게 문제 풀 수 있겠네요. 네. 죄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 7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 밑줄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후, 이건 쉽죠. 영조 4년이죠. 소론에 이인자가 난을 일으켰죠. 이걸 이인자 난이라고 부르죠. 영조 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초기 이인자죠. 정권이 완전하게 장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조 정권을 부정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영조 거 골라봅시다. 보기. 친일의 장영령, 그 손자 정조 얘기하는 거고요. 균역법, 영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법 중에 하나가 균역법이죠. 균역법. 간단합니다. 두 비를 한 비로 감해줬습니다. 같은 말 뭐라 합니까? 감포론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포가 먼저 아시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을 원단을 얘기합니다. 이 원단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다. 이건 본인이 세자 시절 연인군 시기에 밖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 부정한 방법들을 전부 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꾸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속대전, 전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해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속보인 임금, 속대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무엇의 속편입니까? 이것은 대략 경국대전의 속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국대전이 만든 2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죄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을 만들지 못했다. 그게 속편이다. 경국대전 속편이 만들었다. 전국문헌비고, 이거 홍붕안이고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신해통공을 통해 유기전을 지한 시전상인의 금난자고 철폐했다. 이건 정조입니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영조, 정조 구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영조, 정조를 구분하는 정책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금년 시험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국왕때 사실 옳은 것. 유네스코 사무 이 책의 초간부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승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은 등재 사유를 당시 동아시아 의학사적 천여권을 집대성 의학 백과사전을 세계 최초 공중보고 난해사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반영된 게 동의보감 얘기합니다. 강해군입니다. 인조도 출발해서 강해군도 완성됐기 때문에 강해군에 대한 답을 물어보겠죠. 강해군 하면 중학생들도 아는 대표적인 단어가 중립외교죠. 기존의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임진왜란 때. 그래서 새롭게 커오는 나라, 청나라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명과 청사의 중립외교를 하게 됐다. 되게 서인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이것 때문에 강해군이 왕자를 내놓아야 되겠고 지금 21세기 학계에서 뭐예요? 강해군의 중립외교를 되게 재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조가 나쁜 놈이죠. 멀쩡한 왕을 몰아냈으니까. 그죠? 왕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것이 100%다 좋을 수는 없죠.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뽑아주면 다 잘하진 않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이 허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또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은, 부임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정치를 잘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허미가 좀 있었겠지만,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찍지를 않아가지고요. 뭐 잘 되든 뭐 신경 안 써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선거는 선거고요. 끝나게 되면 승복하고 그분의 정책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마인드로 사십시다. 저는 안 찍어갖고 저 불편해서요.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변에. 제가 불편해요. 아니, 역사 선생도 가만히 참고 다 넘어가잖아요. 제가 누굴 찍어서 관련돼서 말은 표현하진 않지만, 그건 무슨 문제가 돼요? 찍든 안 찍든 간에 그냥 인정하면 돼요.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재평가 받고 있는 인물이 강해군.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간단하게 4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쉽습니다. 이 정도로. 9번 가요. 9번. 다음. 밑줄근 우리를 알아보기엔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대부였습니다. 네. 사대부였대요. 근데 떨어졌대 신분이 이렇게 얘기한 놈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계급, 중인밖에 없어요. 네. 중인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간단히 잡아 안 읽어도 풀어낼 수 있어. 중인들입니다. 또 중인들 주로 어느 일을 합니까? 이렇게 통역관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예. 통역을 한다든가 의사들을 주로 하는 게 중인 계급들이었죠.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인 중에 천역을 담당한 계층을 살펴본다. 이거는 신량 역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천금록에 수록된 인물을 조사해본다. 천금록에 수록된 인물을 조사해본다. 천금록은 그 지방의 학원 서원, 그다음에 성균관 출석부예요. 네, 관계없죠. 형평운동이 전개된 사실 알아본다. 백정이죠. 형평운동이 진주지방에서. 대규모 소총운동 실패. 중인에 대한 얘기. 답은 4번. 문제 10번. 다음 계획안이 제시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청해 잡혀간 흥선대문 컴백해달라. 문벌 페이지 평등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지조법의 동그라미, 해상공국의 호조의 동그라미. 네. 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폐전개혁 12개조 되겠죠. 네, 폐전개혁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개혁이 제시된 사건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 결과네요, 그러면. 네,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으로 이게 정리될 수 있죠. 아글자 따볼까요? 갑, 한, 텐 결과치죠. 아글자 따서 외우시면 되죠. 갑, 한, 텐. 한성조약은 우리 알다시피 일본이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일본의 손해배상.
텐진 조약은 우리가 맺은 게 아니고요. 청나라 애들과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 반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군사 파병권을 가져간다. 동서의 군사 파병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여기 실제로 작동된 게 우리 알다시피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됐을 때 1894년에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돼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청일전쟁이 발생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봤을 때 내용 하나 하고 여기 파생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되게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죠. 갑신정비에 관련된 부분 풀어갑니다. 가장 옳은 것 토지 평균 분작 동학입니다.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은 이모군란 결과 우리 한반도에 서울의 양화진 및 전국 장시의 시장문을 오픈시키는 것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랍니다. 세 번째, 청일전쟁의 결과. 청과 일본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이 일본의 비상금 지급과 라오동반도 타이완 할양 조선에 대한 종주권 보장했다. 청일전쟁의 결과니까 이것은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군의 공동 철수와 조선의 파병 시에 오타가 났습니다. 상대기 아니고 상대. 기억자 좀 삭제. 상대기 아니고 상대 국가에게 미리 통보할 것. 요겁니다. 파병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필 정답에 오타가 있어요. 아니 문제를 만들 때는 오타가 없었어요. 분명히.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문제 11번. 다음 인물이 활동으로 옳은 것. 길모 등과 함께 유경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왔대요. 1880년에. 헐버트죠. 헐버트, 길모 등이 우리나라에 파병됐죠. 누가 요구했나요? 민영익이 미국에 뭐라고 와가지고 보병사를 파견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죠. 우리 고정임금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진 문물을 빨리 수용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한글로 집필한 사람입니다. 누구? 헐버트가. 고종황제 친설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빈으로 초대돼 왔다가 서울에서 사망해서 지금 저기 어디지? 마포구에 예국인 묘지가 따로 조성돼 거기에 지금 현재 묻혀 있습니다. 헐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해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알렌 선교사. 강해원이 훗날 명칭이 바뀌죠. 뭐로? 제중원으로. 한 13일 동안만 강해원이었고요. 고정임금의 그 천함을 치료해줘서 낫게 함으로 해서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강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 1885년 얘기입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해 근대교육을 시켰다. 85년 아펜젤레라고 하죠. 아펜젤레라는 사람입니다. 배제학당, 원래 서울의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아펜젤레입니다. 참고로 서울에 경신고등학교였거든요. 경신학교라고 하거든요. 이건 언더우드입니다. 1886년입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경신학교. 1886년 언더우드가 설립한 학교들. 그래서 85년, 86년 즉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들을 세워서 서양식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3번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로 파견됐다. 답은 3번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사장을 지내며 베일 사상을 고치겠다. 베델. 1904년 너일전쟁을 치즈쳐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만행을 보고 우리나라에 놀러앉게 됐고 신문사를 차리게 되었다.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교육령이 시행될 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1910년대 1차 교육령, 20년대 2차 교육령, 30년대 3차 교육령, 40년대 4차 교육령. 내용 갑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4년 6년으로 이건 2차 교육령입니다. 4년을 6년으로 조선어가 필수 과목을 선택. 이것도 2차 교육령입니다.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2차 교육령입니다. 1922년이죠. 모습으로 옳은 것. 공출로 녹그릇을 학교로 가져가는 학생들. 녹그릇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철이 부족하다. 즉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네, 태평양이 1941년이기 때문에 이건 1940년 보시면 돼요. 1940년 공출제도. 국제보상운동에 모금에 참여하는 교사. 아까도 잠깐 했나 국제보상 1907년. 국제보상운동 1907년.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라는 질책하는 교사. 일명 창시 개명을 얘기하죠. 일본식 성과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죠. 1939년에 조선 민사령의 법적 근거를 만들죠. 민법을 바꿨다는 뜻이 되는 거고 1940년이 되면 어떻게 창시 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40년 창시 개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좀 무서운 법이에요. 그 학교 입학 조건이 됩니다. 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이름 가지고 입학이 불허됐다. 일본식 이름을 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강공서를 출입할 때 우리가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하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 일본 유학할 때도 조건이 뭐냐면 기본으로 창시 개명이야. 일본식 이름과 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거기에 불허됐다는 뜻입니다. 되게 잔인한 법이죠. 한 나라에 사람의 이름과 성까지 다 바꾸게 만드는. 뭐 일제 만행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근우회가 우리 12번 풀고 있나요? 예.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한 학생. 예. 1927년입니다. 네. 근우회 신간의 자매단체이기도 합니다. 신간회는 주로 남성들, 그다음에 근우회는 주로 여성들이. 전부 다 1927년에 만들어졌다. 1931년에 해체됐기 때문에 전부 다 2차 교육령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 평화시장 재선 전태일 사건. 우리 앞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죠. 1970년. 네.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에 분신 자살했던 것. 노동 근로 시간이 하루 15시간, 16시간이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8시간 근무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8시간 근무도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4일째 근무하자고 막 지금 선거 때 막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좋긴 한데, 4일 근무가 좋긴 한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주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로시간이 줄어들 만큼 자기들 요구하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죠. 5일에서 4일을 가면 좋긴 한데, 대기업에서 난리가 나겠죠. 중소기업도 난리 나고. 이건 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할 얘기지 않겠는가. 선생님 생각은 놀고 먹고 주면 참 좋지. 일도 안 하고 그냥 월급 펑펑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좀 더 논의가 나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YH 무역 노동자들 회사의 폐업 조치 항의, 회사 정상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시민 당사에 농성을 벌여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여기 1979년 얘기. YH 여공 사건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여공이라는 단어도 안 썼으면 쓰겠는데 이게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 폐쇄가 돼버리죠. 공장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민당 당사 와가지고 요구사항들 경찰에 와서 해체하고 희생자가 발생됐고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세락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왜? 아니 우리 전경들이라고 하잖아요. 전경들이 그냥 완전 부장한 애들 와서 여자 직원들 이렇게 방망이로 막 내쳤잖아요. 파이프로 내려쳤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도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젊은 친구들이 두들겨 팼으니 전 국민들의 민심이 확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 문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유신체제 노동운동에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하였다. 그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야. 근데 위에 있는 전태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970년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동 문제에 대해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답은 2번 맞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과 지식인 또는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죠? 민주화 운동에.
근데 처음으로 노동에 대한 문제에 처음으로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3번, 노사정위원회가 구성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노쪽과 사측과 정부라는 뜻입니다. 노조와 회사 측이 세 사람의 중요 단체 장들이 만나서 합의하는, 예,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YS 정부 때 우리가 IMF를 맡게 돼요. IMF로부터 우리가 달러를 빌려다 쓰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이걸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IMF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잡으시면 돼요. 4번, 민주항쟁 직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민주항쟁은 우리 알다시피 1987년이거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14번으로 갑시다. 다음 인물의 설명으로 옳은 것.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며 호는 전필제. 전필제는 알아야 됩니다. 네, 김종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제자가 그 유명한 김일손이고요. 여기는 김종직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직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김숙자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길제학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뭐든지 나올 수 있다. 네. 길제학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옳은 것 가봅시다. 안양을 배행한 백운동 수원을 건립하였다. 이건 주세봉에 대한 얘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걸 주장하였다. 조광조, 율곡이, 그 다음에 유성룡, 뭐 이와 같은 인물들이죠. 무호사의 단서를 지용한 조의제물을 지었다. 조의제물을 지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호사의 원인이 되었다. 조의제문. 초나라 왕의 의제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항우로부터. 그래서 항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조의를 펴나고 문장을 남겼다. 결국은 김종직이 지금 현재 연산군의 정권은 부당하다고 본 거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연산군이 왕위가 될 수 없다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부당함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비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의제문은 김종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옳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역할의 기능을 가진 직책에 관한 옳은 사실을 보기서 골라보세요. 왕의 잘못을 논의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이 동의하는 석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명 대성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옳은 것 보겠습니다. 중추원의 추밀과 중서문왕의 제신을 구성했다. 이건 제추회의라고 그러죠. 줄여서 앞에 제신과 추밀, 이걸 제추회의라고 한다. 제추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어디에서? 도병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자, 이 강의실이 도병마사라 지금 밖에 편말이 붙었다면 여러분들은 고위 관료들이 와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신과 추밀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대사를 결정해야 됐다. 도병마사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질문. 지휘관 업파 왕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이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였다. 천만에 이 서경제도는 3품 이하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위 권력 아니죠. 3품 이하니까. 니은 지문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 맞습니다. 의사대의 가능과 중성은 낭설은 맞습니다. 제시는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 잘못을 비판했다.
구성일 뿐이지 그 내용랑 상관없어. 그래서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게 가장 많이 틀려, 수험생들이. 이상하게 많이 틀려. 문제를 풀고 나올 때마다 항상 틀리는 게 이 지도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이 틀려. 왜?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 읽으면 막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집중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16번 갈게요. 다음 가요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 설명 중 옳은 것은 잘 보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이 사료가요. 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도 간대었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예. 1980년 강주 5.18 민주화운동,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되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래 중에 하나가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년 5월 18일에는 강주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영혼을 달래는 일영제가 해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진보 정권과 보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잘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불참을 하게 됩니다. 불참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보수 정권이 잡았을 경우에는 이 행사 자체를 갖다가 금지시킬 겁니다. 행사 자체를 갖다가. 새로운 또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올해 5.18을 어떻게 행사를 치를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합을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거 부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부른다 해서 우리나라가 빨갱이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제발 관계없이 좀 통합 백성들, 국민들 하나로 통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한 곳에는 억울한 영혼들 죽어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이분들에 대한 일형제를 지르는데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고 보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픈 곳에 가서 어루만지고 이루하는 게 가장 올바른 국민적 정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낸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문제 봅시다. 이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봅니다. 1번 갑니다. 군부는 국가 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았다. 이건 박정희 군사정부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5.16 1961년 5.16 군사정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새 헌법에 대해 대통령 임기 6년으로 늘어났고 6년의 밑줄 긋고 통일제 국민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대요. 일명 장충체육관 채권 선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몇 번 지문이냐? 2번 지문. 1972년 유신 체제의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죠, 쉽게 얘기해서. 세 번째, 이른바 신군부가 주도하였고 11.6과 12.12가 같은 해에 발생됐다. 네, 1979년에 대한 얘기죠. 이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정권이죠. 11.6과 11.6은 우리 알다시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2.11은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버리고, 그러니까 하극상이죠. 쉽게 2스타, 3스타들이 4스타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극상을 통해서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사건, 이걸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그 일명 전두환과 같은 육사 동기들이 중시됐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뭐, 79년 정도에 가능하겠지. 지금 2020년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성숙해져 버렸어요. 민주화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그래서 군사쿠데타에 따른 주로 이제 후진국에서 나타난 질병 중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요. 4번. 한국군의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미군은 강주 진압을 위한 병력 이동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강주 민자운동에 대한 얘기, 답은 4번이 되죠.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무슨 상황이 발생됩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부산, 강주, 서울에 있는 미 문화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적었습니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전두환의 권력을 잡죠. 예. 권력을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 학생들은 미국에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미주의가 팽배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다 홍보를 하는 게 뭐냐면 미 문화원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어 회화를 좀 하고 싶은데 회화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 문화원 가게 되면 회화를 갖다가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가장 상징하는 어떤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강주 이 세 군데 문화원을 학생들이 기습 점령했어요. 그리고 미국 태극기를 뭐라고 그러지? 성조기? 그지? 미국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동들이 TV로 생방으로 그냥 미국의 뉴스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서 반감을 써서 태극기를 막 불태웠어. 이걸 보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 어떨까? 뭐야 이거? 태극기를 불태워?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감을 살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게 다 대학생들이라고? 젊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태웠다고? 뭐지? 이유가 뭐지? 그걸 궁금해하는, 또 반대적으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원은 우리 학생들의 투쟁의 장소가 되고 투쟁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 민주운동했던 학생들이 그만큼 반미 사상이 되게 컸죠. 지금은 우리 그런 건 없어요.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여론 입장에서 되게 어렵죠. 선생님이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봤던 사실들이 되게 생생하죠.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입장에 되게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고 자랐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체류탄 가스에 저런 상황들 연출되는 것을 받게 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입장에 되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풀어야 돼. 어떡하겠어. 풉시다. 17번 가봅시다. 다음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통치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부도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정치구조, 군사구조, 수치체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비변사의 구성은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치구조. 모든 기능이 비변사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죠? 군사제도. 중앙군은 5위에서 5군영체제로 바꿔졌다. 즉 양행 개병제에서 용병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용병제를 하게 되면 직업군이 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달라지게 되었다. 세 번째, 잡세권을 중 재승방력 확대됐다. 그 잡세권은 조선 전기예요. 지금 현재 문제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 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잡세권은 조선 전기, 후기는 소고군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잡세권 대신 소고군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잡세권은 고려국기는 연호군이라고 부르죠. 연호군. 이게 소고군, 이게 잡세권입니다. 원래 이 노비들은 여기 군대 안 가는데, 네. 노비들은 또 군대 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일종의 예비군적 성격을 보시면 돼요. 예비군 성격이다. 연호군, 잡세권, 소고군.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노비들이 군대 간다고요? 예, 갑니다.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다. 상비군은 매일 근무하는 사람 상비군이라고요. 예비군적 성격이다. 유사시에 2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집돼서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원래 군대 간 사람들은 양인 개병들이 농민상만 가잖아요. 그죠? 농민이 아닌 사람도 군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연호군, 잡색군, 소거군. 요것만 잡으면 풀 수 있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치체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이 세 가지 부분. 우리가 조세제도 할 때 끊임없이 부릅니다. 요거 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여러분 집에 못 간다고 이거 풀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대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가시기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 볼까요?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강개수장 피문도 장수왕이, 중원 고구려비도 장수왕이.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5세기 후반 인물입니다. 5세기 후반에 다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가가 되고요. 네, 가로가 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야? 단양 적성비, 진흥왕에 대한 얘기. 이건 6세기 인물이죠. 5세기 후반과 6세기 사이에 가에 들어갈 역사실 옳은 거 골라버리는 겁니다. 봅시다. 신라 요청으로 고구려는 신라에 들어온 애구를 격퇴했다. 400년입니다. 1번인가? 1번? 400년 강개토대왕 얘기죠. 들어갈 수 없죠. 하여튼 장수왕의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일본의 남북 진영과 신라의 수가 연결되는 동서 진영의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남과 북으로. 이건 6세기 이후에 진흥왕 이후에 진평왕식입니다. 뒤로 가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외교라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됐을 때 십자외교가 이루어졌다. 6세기 중반 이후에 진평왕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백제는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요. 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성왕 시기. 여기 성왕에 들어갑니다. 이게 538년이거든요. 답은 3번. 백제는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6세기 초, 네, 지증왕 때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다음 내용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출토된 유물을 사용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1998년 추진되었던 이 지역의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는 보고가 열렸다. 이것은 바닷가 인접, 조의 껍질, 동물뼈와 더불어 돌도끼, 돌화살촉, 돌갱이, 뼈바늘, 가락바퀴, 그리고 겹겹이 빗금이 쳐진 토기 파편 등을 빗금이 밑줄긋습니다. 빗금 발견되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주로 첨저형, 뾰족한, 네.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암사동 유적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에서 빗살무늬 토기들이 발견되었더라. 암사동 유적지에 폐총이 있나요? 조개를 잡아먹고 껍질을 버린 무덤처럼 보이는 폐총이 존재합니까? 기억 잘 하셔야 된다. 폐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존재하는데 폐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버리는 거 무덤이에요. 쉽게 쓰레기 등이에요. 폐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총이 있는 것은 어디에? 부산에? 동삼동에 폐총이 있다고 존재합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한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의 토기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이거 철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수업 배웠던 분들 기억날 겁니다. 명철, 한철, 널철 기억하실 수 있죠. 명철, 한철, 널철 전부 다 철기의 시대 대표하는 화폐들. 즉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역이 통상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다. 붓을 사용한 한자, 이것도 마찬가지. 철기. 대표적인 유적지 보세요. 붓 대표적인 경상남도 창원 다오리 유적지.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 다오리 유적지. 이게 재작년 7급 문제죠. 동네 이름을 물어봤죠.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7급 하는 애들이 다오리 몰라 틀리면 7급 안 했어야지. 9급도 안 틀리는데.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붓이 발견됐죠. 네, 붓이 발견됐다. 다 철기입니다.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는 것은 청동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망의 문제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기의 조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조세를 징수했다. 조세를 징수하고 농민에게 정제를 지급했다.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때. 일종의 이민정치죠. 토지를 지급했다. 뭐 새롭게 토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이 토지를 갖다가 법적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소유권을 인정했다. 토지에 없는 토지를 막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매년 농사를 계속 이을 수 됐다. 왕이 밖에서 토지를 국가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 매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배나 곡식을 인두세 몇 적었습니다. 인두세란 말은 사람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고구려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고구려의 인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어렵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카운트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겠다. 인두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구려입니다. 세 번째, 민전에 대한 수확량이 10분의 1로 징수됐다.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가 10분의 1로 누구죠? 태조 왕건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네 글자로 치민 유도라고 합니다. 기억나야 돼. 선생님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치민 유도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럼 통일신라가 멸망할 때 몇 분의 몇이 거뒀다는 얘기야. 10분의 7, 8을 거둬서 백성대 원성이 대단히 컸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줘야겠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통일신라 망할 때, 고려 망할 때, 조선 망할 때 전부 다 10분의 7, 8씩 걷어갔다. 수확량이 10분의 7, 8. 쌀이 10석 생산되는 7, 8석을 뺏어갔다면 한두 석 남다는 얘기. 그걸 1년을 먹을 수 있는 얘기죠. 나라가 망하죠. 백성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죠, 이게. 세금 올라갈 때 항상 주의할 거.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가 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200만 원도 못 받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세우고 100만 원만 주겠대. 나라가 망할 징조에 때려쳐야지. 알바하는 게 낫지. 선생님 주장입니다.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선생님 조카가 작년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친구 고급 인력을 최저임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에 어떻게 네가 고급 인력을 얘기할 수 있느냐. 증거를 대라.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고급 인력을 아주 최저임금을 쓰고 있다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짜게 주면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마지막 니을 풍흉에 관계없이 한결당 사두로 전세를 징수하였다. 이건 영정법입니다. 인조 때 만든 영정법이죠. 이게 가장 늦겠는데요. 17세기 상황이니까 답은 2번으로 하시면 순서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회, 8회 문제를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업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